여기 보면 일본 승려가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왜 오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셔왔대? 문수보살상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대산이 먼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리 틀을 잡고 있었고, 신앙의 중심으로서 틀을 잡고 있었고, 그것을 본따서 이렇게 아류들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평창 오대산이 제일 빨라요. 성산으로서 제일 빨라. 그래서 한국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평창 오대산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문수신앙이 나오는 거고, 성산, 산 자체가 산이라고,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문수가 제일 빨라, 오대산이. 그리고 요게 영향을 줘서 요 옆에 연천의 보계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건 통일신라 말이에요. 이게 지장보살, 보계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요 조금 위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나오냐면 여기 금강산. 금강산은 원간섭기 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중기지. 원간섭기 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잘 되는 게 있으면 따라쟁이들이 그 근처에서 생겨.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집안에서 사업하는 자식들이 나오기가 쉬워. 선생님 집안에서 선생님 나오기가 쉬워. 왜냐하면 계속 그걸 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관세음보살이 뜬금없이 오대산에서 왔다고 할까? 그거는 정통성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정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쯤 돼야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게 오대산 얘기가 빠져 있고 관음상을 어디서 뭐 어떻게 했어? 라고 했으면 그건 독립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땡기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네가 100% 기술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삼성이 어디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어. 그러면 100% 기술은 쟤한테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 이게 되게 재밌어. 일본 사람이 관세음보살상을 모셔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붉은 거 관음원이에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이 멈췄다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 번 있잖아요. 황진이 빤스 사건. 황진이 빤스 사건과 상원사 젖꼭지 사건. 그게 다 멈춘 기록이잖아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짧게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짧게만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 황진이를 그 사랑한 상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의 관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더 이상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더니 황진이가 꼬쟁이를 벗어서 그 위에 덮어줬더니 그 냄새를 맡고 기겁을 하면서 움직였다더라. C컵에서.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빤스를 갈아입자. 하나 중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안동 문루에 걸려 있었던 문 위에서 종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종으로 쓰이고 있었던 절에, 원래는 절종이었는데 불교가 무너지면서 그 종을 세조 때 상원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안 옮겨져서 거기에 미련이 있는갑다. 이래서 그 젖꼭지, 유두, 해석하면 젖꼭지예요. 그 유두 하나를 띄어서 그 자리에 놨더니 뭐 옮겨졌더라. 그래서 안 움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안 움직였다. 일본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 모신 게 붉은 거 관음원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보타원인지 붉은 거 관음원인지,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영험하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상이 저 붉은 거 관음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으로 안 가. 일본은 그렇게 얘기해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우리 반일 감정이 많은 나라니까 일본은 좀 떨어져서 안 가. 이렇게 아는 분만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는데, 문제는 그게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신라로 모셔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 이 책이 남아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책이. 책은 있어요. 책은 있어. 근데 고려도경이거든. 그러니까 서긍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와서,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풍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기록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야, 대박이지. 그래서 원래는 요즘 책처럼 글 내용도 있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왜냐하면 외국 문물이니까 설명만 해서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도가 없어졌어. 도 쪽은 없어지고 그림 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사람이 그림을 놓고 원래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그림이 빠지니까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서궁에 써놨는데 1123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늦지. 요거보다는 늦지. 근데 거기서 신라 상인이 오대산에 있는 불상을 모셔가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쪽이 뭐가 있냐면 통일신라 시대에는 저쪽이 신라하고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보고 뭐 다 알잖아요. 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과 관련해서 이 해상 이렇게 루트거든요. 그래서 뭐 저 산동반도 쪽에 뭐 법화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쪽에 이제 신라원, 신라소 뭐 이래갖고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저 적산 대신 뭐 이래갖고 크게 뭐 상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장보고 기념관도 지어 놓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2번 가고 싶진 않더라. 볼 게 너무 없어. 새로 다 만들었는데 장보고 상도 굉장히 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오대산에 있는 거를 빼서 그쪽으로 한번 옮기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타라카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는데 신라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안 가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얘가 좀 틀리지. 일본으로 안 가려고 했으면 오케이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로 안 오려고 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조금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라 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이 시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배를 타고 오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상인 예전에 이제 장보고 때 그 근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신라가 거기에 무역 거점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산동 쪽에 무역 거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러한 차원에서 불교들이 이식되고 있었다. 오대산 불교나 이런 것들이 이식되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그 구조를 짜낼 수 있는 그래서 이 2가지가 있어요. 붉은거 관음원과 관련해서는 이 2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음신앙이 지금은 현세적인 거를 도와주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랑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바다랑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진짜 중국 모든 사찰은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데 중국도 사찰 구조가 똑같거든요. 맨 앞에 금강역사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포대화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를 까고 배 까고 있는 포대화상. 배 까고 거기서 배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참매배꼽이네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사천왕이 있죠. 보통 사천왕이 있고 이 포대화상 뒤쪽에 누가 있냐면 위태천이 있습니다. 위태천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건데 이게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있냐면 신중단의 중앙에 금강절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짚고 있거나 이게 위태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중단에 보면 신중도가 이렇게 2개로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는 제석천, 범천 이 투톱 체제로다가 문관 복장으로 하고 있고 밑에 이제 무관들을 장군 복장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메인으로 이렇게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게 조익관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쓰고 있는 게 위태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여기 이제 뭐 대웅전 여기 종로고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이렇게 나오면 요 옆에 16나안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절은 다 똑같아요. 16나안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요
앞에 부처님을 뭐 한 분을 모셨든 세 분을 모셨든 다섯 분을 모셨든 뭐 모셨다고 치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죠.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그래서 부처님 뒤쪽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나라 절에도 있습니다. 뭐 마곡사라든지 선운사라든지, 그리고 석굴암에 가시면 부처님 뒤쪽에 왜 11명 관음이 있는지도 사실은 같은 논리 구조예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제 강진무의사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부처님 뒤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33응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항보도라 그래요. 자항보도. 그래서 자비로서 중생들을 바다나 이런 데서 건네주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데서 건네주는 그런 보살. 그래서 보통은 서가지고 이렇게 감로병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랑 연결된 어떠한 수신의 성격,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곳에 있습니다. 유명한 데는 전부 물과 관련된 곳에 있고, 우리나라도 뭐 낙산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보문사, 그 다음에 홍련암 뭐 다 마찬가지죠. 다 물 있는 쪽에 있고, 그것도 큰 물이거나 바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물이거나 바다. 내륙에 있는데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티베트는 그걸 했잖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존자를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포탈라궁을 보탈아까산을 포탈라궁이거든요. 걔네 말로 이제 포탈라궁이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원래 그 포탈라궁 앞에 광장, 지금은 광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연못이었죠. 연못이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성지에는 전부 물을 놓는, 그리고 티베트에는 물이 그렇게 뭐 있을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해발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연못을 파는 거죠. 그래서 관음 성지는 다 물하고 관련이 된다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수신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물과 관련된 보호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처음부터 저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에게 해상과 관련된 속성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해상용왕이, 관세음보살의 좌우부처가 남순동자 해상용왕이거든요. 여기가 남순동자 해상용왕이잖아요. 해상용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남순동자는 누구냐면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면서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에게 법문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53선지식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 두 분을, 해상용왕은 누군지 잘 모르죠. 구체적이면 저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상용왕은 그냥 바다의 용왕이라는 뜻이니까, 야,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쩌라고? 그러면 인도에는 용왕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화엄경, 법화경만 읽어봐. 뭐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뭐 무찰린다 용왕 해갖고 용왕들이 8대 용왕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뚜렷하지 않죠. 뚜렷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초기에 있었던 건 아니구나. 결합되는구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를 설정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부분이 점점 더 많이 발전했으면 이름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건가? 그리고 원래 관세음보살은 33응신, 변화신이죠. 변화신. 이렇게 33가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32가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33가지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32가지 같은 경우는 수능엄경, 능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근원통장, 능엄경의 이근원통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렇게 변화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랑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찾아보면 실제로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붙은 구조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는 변화신 중심의 구조가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바다랑 관련된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약간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조라 그래가지고 바다신을 따로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왕제 지내듯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들도 있으니까 관세음 보살이 완전히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살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동물을 보면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지장보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개를 타고, 그 개는 제청, 선청이라고 하는 흰 개고 타는지 뭐 같이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고 다니기는 좀 그렇지. 타고 다니면 치질 걸린다. 개도 못할 일이지만 사람도 못할 일이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근데 관세음 보살은 기룡관음이라고 해서 용을 타죠. 자항보도나 이런 그림에서는 용을 타는 모습으로 중국에서 나오지만 우리나라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연꽃잎을 탑니다. 보드를 타죠. 보드를. 이게 파도 타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드를 타는데 중국은 또 용을 탄다고. 실제로 이렇게 부조된 것들이나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조각을 보면 용 타는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용 타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명칭과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 뭐 통할 수 있는 얘기고, 관세자재라는 것도 있고, 성관음이라는 것도 있고, 축약해서 관음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호환해서 쓰이는 거고, 원래 관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었고, 구반화주의 묘법연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렇게 번역할 때 원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개송이 나와요. 시로 축약하는 인도 문화가 있는데 그 시에서는 글자가 축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안 쓰고 관음이라고 축약해서 썼어. 그게 이제 나중에 유행하게 되면서 짧은 게 간략하니까 그게 유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다 관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관음전 뭐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간판 이름이 관세음전이라고 써 있는 데는 없고 관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름이 축약된 게 대표 명칭이 됐어요. 지금도 말을 축약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죠. 하지만 그게 대표 명칭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 이야기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당나라 말의 이야기, 그리고 불교가 이제 약간씩 기울면서 유교들이 살살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불교 거의 다 끝났어요. 중국 불교 거의 다 끝났어. 송나라 가면 벌써 메가리가 없어져. 그래서 재밌는 거 이제 끝났어요. 그 전까지 너무 할 게 많다 이렇게 해서 미치겠던 시절도 끝났고, 앞으로는 너무 할 게 없는 또 시절이 옵니다. 불교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논불교표라고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법문사, 중국에 만약에 부처님 사리가 한과가 있다면 그 법문사 사리가 진짜다. 그 법문사 사리를 불에다가 던지거나 바다에 버려라 라고 했었다가 기지개 옥먹고 죽을 뻔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에 걸쳐서 최고 문장가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